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러시아의 침공이 아직까지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흘러가고 있고, 미국은 고용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29% 상승했고, S&P 500 지수도 0.34% 상승을 했는데, 국채금리는 여전히 불안하죠. 2년물이 10년물을 또다시 넘어서면서 국채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6일에는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죠. 지난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FOMC 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개 전까지 주식시장은 무난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의 3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월가의 예상치인 49만 명 증가보다는 밑도는 수치인 43만 10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예상치보다 떨어지는 수준의 고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난 2월 고용이 75만 명으로 증가를 했고 1월 고용도 50만 4천 명 증가된 수치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올해 1분기 월 평균 고용이 56만 2천 명 증가를 기록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제 고용은 꽤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월 평균 50만 명 내외의 증가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실업률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고용은 탄탄하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 고용지표의 호재는 역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펼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죠. 다만 한 가지 최근에 만난 복병이 하나 있죠. 바로 국채금리입니다. 자, 2년물과 10년물 국채의 수익률이 다시 한번 역전이 됐는데요.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은 경기 침체의 전조로 해석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좋지가 않겠죠. 투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하던 미국 지수가 주춤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왜 2년물 이 단기 국채 금리가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보다 높게 형성이 되면 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과거 13차례 경기 침체 중에서 10차례 정도가 경기 침체 전에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이 국채금리를 역전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내가 이 100만 원의 돈을 지인에게 빌려준다고 할 때 2년을 빌려줄 때와 10년을 빌려줄 때 리스크가 어느 쪽이 더 클까요? 당연히 10년 동안을 빌려주게 되면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큰 리스크를 안게 되겠죠. 자, 그 돈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10년 사이에 이 업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부도가 나거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만큼 빌려준 돈의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2년 사이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확률보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발생할 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10년물 국채금리가 2년물 국채금리보다 통상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형성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처럼 2년물인 이 단기 국채금리가 10년물인 장기 국채금리를 서서히 따라오더니 역전까지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자, 시장이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현상인데요. 역시 지인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할 때 친구 상황을 보니 10년은 고사하고 1년도 버티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라면 그 1년조차도 돈을 빌려주기 불안해지겠죠. 하지만 꼭 빌려줘야 한다면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국채 금리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돌아가는 경제 상황을 보니 10년이 아니라 2년도 못 버틸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2년물 국채금리가 이 10년물 국채금리를 역전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최대 2년 안에는 경기 침체와 같은 이 경기 불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말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사태는 역시 연준의 금리 인상이 한 몫을 차지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때마침 터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에너지와 식량 생산에 있어서 한 축을 담당하던 이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 터지면서 안 그래도 심각한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더욱더 심화될 우려가 커진 거죠. 원자재 가격과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더욱더 높아지는 이 인플레이션인데, 자, 이걸 잡기 위해서 연준은 빅스텝, 즉 한 번에 0.05%포인트씩 인상을 하는 그런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자, 그로 인한 악순환도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은 투심을 더욱더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고용 지표는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고,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 연준의 금리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6일에 공개될 FOMC 의사록에서 어떠한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를 살펴보면 연준의 다음 스텝을 대충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테슬라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완성차 업체들이 지난 1분기 인도량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GM과 포드, 도요타 등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실적 부진을 발표하고 있는데 반해서 테슬라만 전년 동기 대비 69.4%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자, 말 그대로 나홀로 독주를 펼치고 있는 건데요. 정말 대단하죠. 사실 전기차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달이죠. 독일에서 새로운 공장인 기가 베를린이 가동되기 시작했고, 다가오는 7일에는 텍사스 공장도 오픈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따라잡기 힘들었던 테슬라를 앞으로는 더욱더 따라잡기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넘사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 터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전기차 시대로의 이 전환을 맞아서 석유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이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차를 움직이는 2차전지, 이 배터리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기업들을 바라봤을 때 테슬라만한 기업이 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이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을 넘어서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고요. AI까지 접목이 되면서 앞으로 AI 에너지 기업으로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수많은 공급망 이슈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베를린의 기가 팩토리와 오스틴의 새로운 공장이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의 생산량은 더욱더 늘어나게 되겠죠. 자, 지금 비록 상하이 공장이 락다운으로 인해서 며칠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지만 이 두 공장의 가세로 인해서 다음 분기 실적도 여전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테슬라의 이 차량 가격도 만만치 않게 올랐죠. 우리나라에서만 1,500만원 정도 인상이 될 만큼 많이 올랐는데요. 자, 그로 인해서 차량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자재 상승에 대한 마진 손실이 적다는 말이죠. 영업이익에는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 같고요. 이번 인도량 발표를 기반으로 해서 다가오는 20일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테슬라 주주분들은 미리 축하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분할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당분간 테슬라의 주가는 어떠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가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업의 펀더멘탈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도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이 전기차와 대용량 배터리 등의 이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을 증산을 하기 위해서 국방물자 생산법인 이 DPA를 발동한다고 합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흑연, 코발트, 망간 등의 이 광물을 DPA 적용 대상에 추가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광물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에게는 7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9천억 원 가량이 생산성 향상과 사업장 안정성 제고 등의 명목으로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늘어나는 이 전기차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원인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발벗고 나선 건데요. 최근에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니켈, 리튬,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들의 가격이 급등을 했었죠. 그로 인해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광물에 대해서 자국 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미래 에너지 자립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말이죠. 그만큼 배터리가 앞으로는 얼만큼 중요해질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진짜 2차전지 배터리만큼은 정말 긴 호흡으로 투자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자, 지금은 조정이 깊은 차이나 전기차를 비롯한 최근에 반등을 보이기 시작한 국내 2차전지 관련 ETF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모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배터리 셀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 SDI뿐만 아니라 관련 소재주들도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긴 호흡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안정적인 ETF 투자가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코덱스 2차전지 산업으로 5년이나 10년 이상 정말 중장기 투자를 해보시면 나중에 크게 웃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